러시아는 항공모함 한 척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러시아가 기대하거나 바랬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해군력의 거함이 아닙니다. 대신 이 항공모함은 굴뚝처럼 연기를 내뿜고 오래된 트랙터처럼 덜컹거리며 성공적인 전투 임무보다 더 많은 선상 화재를 겪었습니다. 이 항공모함의 드라이도크는 한때 밑에서 무너졌고 크레인이 갑판을 뚫고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승조원들은 이를 농담거리로 삼고 심지어 적들조차 비웃습니다. 물론 이 항공모함 아드미랄 쿠즈네초프는 결코 농담거리가 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러시아 해군의 자존심이자 힘을 과시하는 떠다니는 광고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몇 년 동안 귀함이 되었어야 할 이 배는 경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배는 과욕, 부패, 그리고 한때 막강했던 제국의 점진적인 쇠퇴를 보여주는 녹슨 기념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드미랄 쿠즈네초프의 이야기입니다. 이 배는 저주받은 듯 건식 도크에 갇혀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군사적 위신을 과시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을 열망합니다. 러시아는 항공모함을 한 척 건조하는 데 성공했지만 대신 떠다니는 재앙을 얻게 되었습니다. 쿠즈네초프는 야망, 결함 있는 설계, 관리 부실, 그리고 굴욕의 서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사는 실패가 아니라 소련의 거대한 야망에서 시작됩니다. 냉전 시기 소련 해군 교리는 무엇보다도 잠수함을 중시했습니다. 핵무장 잠수함들은 미국 항공모함 전단에 대한 궁극적인 대응책으로 바다를 순찰했습니다. 하지만 위신이라는 것도 중요했고 항공모함만큼 위신을 잘 보여주는 함정은 없었습니다. 항공모함은 이동식 공군기지였고 세계적인 힘을 보여주는 눈에 띄는 증거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그 눈에 띄는 존재감이 중요했습니다. 수년 동안 내부 논쟁이 진정한 항공모함 건조 시도를 지연시켰습니다. 소련 지도부의 일부 인사들은 항공모함이 사치품에 불과하며 잠수함이나 미사일 순양함에 비해 군사적 가치가 거의 없는 값비싼 상징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초강대국이 초강대국처럼 보이려면 항공모함 하나쯤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체면을 위한 주장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소련 설계자들은 미국의 예를 따라 원자력 추진을 도입하는 대신 재래식 추진 체계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더 저렴했고 만들기 쉬웠으며 지역 임무에는 충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함선은 미국의 초대형 항공모함을 모방하지 않고 소련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11,435 프로젝트가 되었고 공식적으로는 중항공기 탑재 순양함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칭은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순양함이라고 부름으로써 소련은 국제조약에 따른 제한을 피할 수 있었고 항공기와 함께 함선을 중미사일 시스템으로 무장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함선의 이름은 모스크바에서 누가 득세했는지를 반영하듯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리가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레오니드 브레즈네프로 그리고 티빌리시로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 해군을 지휘했던 쿠즈네초프 제독을 기리기 위해 소비에트 연방 함대 제독 쿠즈네초프라는 이름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이름 변경은 상징성과 실제 효용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 함선의 변화하는 정체성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건조는 1983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니콜라예프 남부 조선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해 용골이 놓였을 때만 해도 소련 해군의 기함이 될 듯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설계 자체가 항상 타협의 흔적을 보였습니다. 서방의 항공모함들은 원자력 추진, 첨단 캐터펄트 발진 시스템, 그리고 더 크고 효율적인 비행 갑판으로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쿠즈네초프는 선체가 물에 닿기도 전에 이미 뒤처져 있었습니다. 설계에 내재된 타협점들이 쿠즈네초프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쿠즈네초프는 소련의 힘을 상징하는 존재로 등장했지만 처음부터 구식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쿠즈네초프가 진수될 준비가 되었을 때쯤 서방 해군들은 이미 기술적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이 함선은 사진으로 보면 인상적이었지만 실상은 진보로 포장된 시대착오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 모순은 쿠즈네초프의 험난한 생애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설계와 성능, 혹은 그 부족함까지. 만재 배수량 기준으로 쿠즈네초프는 약 55,000톤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소련이 건조한 선박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쿠즈네초프는 미국의 슈퍼 항공모함들에 비하면 훨씬 작았습니다. 미국 항공모함들은 보통 10만 톤을 넘겼으니까요. 크기만으로는 효율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차이는 양국의 야망과 역량의 차이를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항공모함을 대양을 가로질러 힘을 투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소련은 쿠즈네초프를 지역 전력으로 설계했으며 지중해와 북극에서의 존재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추진 시스템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쿠즈네초프의 명성을 결정지었습니다. 쿠즈네초프는 마자트 연료를 사용하는 증기 터빈에 의존했는데 이는 성능보다는 비용과 산업적 한계에 근거한 결정이었습니다. 마자트는 두껍고 타르 같은 연료로 엄청난 양의 그을음을 발생시킵니다. 이 배는 하늘로 짙은 구름을 내뿜으며 항해하는 곳마다 눈에 띄는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승무원들은 적 잠수함이 소나 없이도 항공모함을 추적할 수 있다고 농담하곤 했습니다. 끊임없이 보일러를 청소하고 막힌 시스템을 수리하는 부담 때문에 각 항해는 기계와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비행 갑판은 또 다른 타협의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더 많은 공학 자원이 필요한 사출기를 사용하는 대신 소련 설계자들은 스키점프 램프를 설치했습니다. 항공기들은 갑판을 따라 가속한 뒤 극적으로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비행기들은 이륙을 위해 연료와 탑재 중량을 줄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전투 시 항소거리가 짧아지고 무장도 줄어든다는 의미였습니다. 항공 전력 투사를 표방한 함선으로서는 이 타협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항공단 자체도 현실에 의해 꺾인 야망을 반영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Su-33 전투기를 운용했고 이후에는 MiG-29K 전투기도 합류했으며 대잠수함 순찰과 수색 및 구조 임무에 사용되는 헬리콥터들도 함께 운용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이러한 조합이 쿠즈네초프에게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좁은 경납고가 운용을 제한했습니다. 갑판 아래의 좁은 공간에서는 정비가 어려웠습니다. 비행 갑판에서 항공기를 이동시키는 것도 어색했고 병목 현상 때문에 출격률이 떨어졌습니다. 소련 설계자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함정 자체에 무장을 시도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거의 전적으로 항공기의 공격력을 의존했던 것과 달리 쿠즈네초프함은 12기의 P-700 그라니트 대함 미사일, 지대공 시스템, 그리고 근접 방어 무기를 탑재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설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관계자들은 이 함선을 중항공 순양함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 명칭 덕분에 그들은 항공모함 건조를 제한하는 조약의 제약을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련 함정들이 미사일 플랫폼으로서 먼저 싸우고 항공모함으로서는 두 번째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려다 보니 이 함선은 어느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항공모함의 항공기 수용 능력도 부족했고 미사일 순양함의 효율성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모든 타협이 이 함선을 약화시켰습니다. 날카로운 무기 대신 쿠즈네초프는 둔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해군 분석가들은 곧 그 결함을 알아차렸습니다. 항구를 떠나는 이 함선의 사진에는 항상 산업용 굴뚝처럼 검은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실패의 상징이 되었고 해군 저널과 결국 온라인 포럼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쿠즈네초프는 힘을 과시하는 대신 조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함선은 전함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수리가 필요한 떠다니는 공장에 비유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설계 결함이 단순한 기술적인 지적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결함들은 항공모함의 전체 운용 기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 번째 배치부터 추진력, 항공기 운용, 그리고 정체성에서의 타협은 모든 임무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냉랭한 출발, 초기 개발과 기술적 실패들. 쿠즈네초프는 1991년에 공식적으로 취역했는데 이는 치명적인 시기였습니다. 같은 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초강대국의 기함으로 설계된 이 함선은 경제적 혼란, 정치적 격변, 그리고 군사적 쇠퇴 속에서 간신히 버티는 정부 아래에서 취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소련의 힘을 상징하는 대신 이미 수세에 몰린 새로운 러시아의 한계를 보여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초기 해상 시험에서 수많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추진 시스템이 예고 없이 고장나고 전기 회로가 불안정했으며 주요 기계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일상적인 운용 상황에서도 설계상 이미 비좁았던 비행 갑판은 실제로는 더욱 위험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착륙 중에 사고가 발생해 항공기와 승무원들의 사기가 모두 손상되었습니다. 90년대 조고서에서는 승무원들이 기본적인 준비 태세조차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원들은 이 항공모함을 자주 떠다니는 실험작이라고 불렀으며 공식적으로는 작전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지만 항상 미완성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쿠즈네초프는 거의 항구를 떠나지 않았고 떠날 때도 종종 동력 상실에 대비해 예인선의 호위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 함선은 구조 예인선이 항상 그 뒤를 따르며 작전에 투입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아졌는데 마치 해군조차도 언제든 재난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는 듯했습니다. 힘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함선이었지만 오히려 취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항공모함의 첫 실전 배치는 2016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작전을 펼치는 동안 모스크바는 자신들이 전 세계의 항공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해군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항해는 국제 무대에서의 실패를 드러냈습니다. 배치 기간 동안 2대의 항공기가 손실되었습니다. 한 대의 전투기는 착륙 중 착륙 제동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또 다른 한 대는 착륙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해 추락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큰 주목을 받았고 크렘린이 만들고자 했던 강인함의 이미지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착륙 시스템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항공기들은 시리아 내 러시아 기지로 회항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항공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항공모함이 자기 비행기조차 회수할 수 없었던 겁니다. 비평가들에게 이것은 쿠즈네초프의 존재를 완벽하게 요약한 사례였습니다. 힘을 과시하기 위해 설계된 이 함선이 안전한 착륙조차 보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 하나하나가 쿠즈네초프가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신 쿠즈네초프는 러시아 해군의 쇠퇴를 상기시키는 이동식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번 배치될 때마다 같은 질문이 따라붙었습니다. 항공모함이 어떤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번에는 또 어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뿐만 아니라 드라이도크에서도 재난이 이어졌습니다. 쿠즈네초프의 초기 시절이 결함을 드러냈다면 이후의 역사는 재앙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함선은 단순한 고장뿐만 아니라 완전한 재앙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배치 시도마다 실패, 화재 또는 비극으로 끝날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9년
지중해 임무 중에 이 항공모함은 심각한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 함선은 추진력 없이 표류했고 나토 함정들로 붐비는 해역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표적이 되었습니다. 승조원들은 전력을 복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예인선들은 출동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모스크바를 당황하게 했고 항공모함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3년 후인 2012년 익숙한 굴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또 다른 작전 배치 중에 구준의 초프는 다시 한번 예인선의 호위를 필요로 했습니다. 구조선들과 함께 두꺼운 연기를 내뿜으며 항해하는 항공모함의 사진이 서방 언론에 널리 퍼졌습니다. 러시아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대신 이 함선은 러시아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떠다니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들은 공연상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이 함선은 예정된 정비를 위해 무르만스크에 있는 대형 부유시 건선거 PD-50에 들어갔습니다. 수리 도중 드라이독 자체가 침몰했습니다. 크레인이 구준의 초표의 비행 갑판 위로 넘어지면서 구조물에 거대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 사고로 러시아 해군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건선거 중 하나가 파괴되어 수리 능력이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그 사고는 정말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항공모함을 지탱해야 할 구조물이 그 아래에서 무너졌습니다. 다음 해에는 또 다른 종류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2019년 무르만스크에서 개보수 작업 중에 선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여러 구역을 휩쓸며 여러 명의 작업자가 사망하고 더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불길과 연기가 선박에서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어 국제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화재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침몰한 드라이도크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 배는 이미 연기로 악명이 높았고 이번 사건은 음산한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배의 생애 동안 수십 명의 선원과 노동자들이 이 선박과 관련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다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다른 이들은 항구에서 정비 중에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각 사망자는 이 항공모함이 일종의 저주를 받은 것 같다는 인식을 더했고 적보다 오히려 승무원들에게 더 위험하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수리 일정은 계속해서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관계자들은 이 함선이 2021년까지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정이 2023년으로 다시 2024년으로 미뤄졌고 이제는 2025년조차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지연은 비용과 좌절감을 더했고 그동안 함선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원을 소비했습니다. 이 시점이 되자 구준의 초프는 더 이상 목적을 찾으려고 애쓰는 결혼 믿는 항공모함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강철로 감싸진 재정적 블랙홀처럼 보였습니다. 끝없는 돈 먹는 구덩이였습니다. 개조, 부패, 그리고 지연. 구준의 초프는 더 이상 군함이 아니라 매몰 비용의 살해 연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십억 루블이 이미 수십 년 전에 폐기됐어야 한다고 많은 분석가들이 생각하는 함선을 현대화하는 데 쓰였습니다. 공식적인 개조 목표에는 새로운 대공방어포대, 업그레이드된 전자전 시스템, 개선된 착함 장치, 그리고 전면적으로 정비된 추진 장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변화들이 삐걱대는 낡은 함선을 제대로 운용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프로젝트가 수차례의 지연 끝에도 여전히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러시아 조선소들은 이미 비효율성에 시달리고 있었고 2014년 이후 서방의 제재로 인해 핵심 기술과 특수장비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한때 수입에 의존했던 부품들은 국내에서 즉흥적으로 만들거나 대체해야 했고 이는 종종 품질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자원을 활용해 노동자들이 구식 설계를 수정하려고 시도하면서 지연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부패는 노력을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정치적 연줄이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 계약이 이리저리 옮겨 다녔고 비용은 치솟았으며 품질 관리는 종종 무시되었습니다. 조선소 관계자들은 진전을 약속했지만 점검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완공이 임박했다는 각종 발표는 기술적 현실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쇼에 더 가까웠습니다. 쿠즈네 초프가 건식 도크에 들어갈 때마다 또 다른 재앙이 뒤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PD-50의 침몰은 대규모 정비에 필수적인 바로 그 플랫폼을 파괴해버렸습니다. 화재로 인해 몇 달간의 수리 작업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안전검사관들이 사용불가 판정을 내린 후 배관과 전기 배선 같은 기본 시스템조차 모두 철거하고 교체해야 했습니다. 개조 작업에 참여한 작업자들은 낡은 시설, 도구 부족, 그리고 미흡한 안전관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019년에 발생한 화재로 여러 명의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은 이 프로젝트가 해군뿐만 아니라 수리 작업에 투입된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위험해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이 더 지연되었습니다. 2021년이 되자 러시아 당국은 곧 이 함선이 다시 운항에 투입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나자 일정은 2023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이후 다시 2024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2025년조차도 불확실해 보입니다. 매번 연기될 때마다 이 항공모함이 돈과 인명이 끝없이 사라지는 끝없는 구덩이가 되었다는 인식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쿠즈네 초프는 러시아의 힘을 과시하는 상징이 되어야 했지만 끝없는 개조 작업은 오히려 러시아 방위 산업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기한이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루블이 낭비될 때마다 같은 진실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군산 복합체는 가장 눈에 띄는 자산조차 제대로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존재가 되었어야 할 것이 오히려 계속되는 수치가 되었고 아무리 새로 칠하고 홍보를 해도 감출 수 없는 기능 부전의 상징이 되어 떠다녔습니다. 항공모함의 수리가 길어질수록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설령 다시 운용에 들어간다 해도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전략적 자산일까요? 아니면 녹슬어 가는 유물일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시급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쿠즈네초프가 다시 운용에 들어간다 해도 현실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슈퍼 항공모함들이 대양을 건너며 몇 달씩 전투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러시아 항공모함은 애초에 전 세계적 작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한된 배수량, 신뢰할 수 없는 추진 시스템, 그리고 스키점프식 이륙 방식 때문에 쿠즈네초프는 미국 항공모함과 같은 수의 항공기를 운용할 수도 없었고 그 항공기들을 오랜 시간 지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교해보면 쿠즈네초프는 자신이 견주려 했던 미국 항공모함들보다 더 작고 성능도 떨어지는 4,000격의 함정이었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이러한 비교를 더욱 뼈아프게 만들었습니다. 90년대에 베이징은 쿠즈네초프의 자매함인 바리아그의 미완성 선체를 구입해 랴오닝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 항공모함은 중국 해군의 훈련 플랫폼이 되었고 결국 산둥과 훨씬 더 발전된 푸젠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중국은 소련의 잔재를 물려받는 것에서 이제는 서방의 설계와도 경쟁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생산하는 단계로 도약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예인선의 호의 없이는 제대로 항해조차 할 수 없는 단 한 척의 함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추가 항공모함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는 해상에서 의미 있는 해상전력 투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잠수함과 미사일 순양함이 여전히 러시아 해군의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항공모함만큼 지속적인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전력은 없습니다. 쿠즈네초프는 그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되지만 점점 더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이 함선이 다시 전투 준비 태세로 복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복귀하더라도 이 함선은 아마도 지역 해역에만 제한될 것이며 본국 항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안정적으로 작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러시아 내에서 이 항공모함은 여전히 상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해군 퍼레이드, 공식 연설, 국방 브리핑 등에서 모스크바가 여전히 항공모함 함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상징성이 곧 능력은 아니죠. 쿠즈네초프가 조선소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을수록 그 존재가 전략보다는 정치에 더 봉사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러시아 국방계 내 진지한 인사들은 이 항공모함을 완전히 폐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주장은 간단합니다. 이 함선을 유지하는 데 드는 한정된 자원을 잠수함이나 소형 수상함에 더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러시아가 보유한 유일한 항공모함을 폐기하는 것은 비평가들이 이미 속으로 믿고 있는 바, 즉 러시아가 더 이상 진정한 원양 해군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 함선은 쓸모없을 정도로 망가졌지만 정치적으로는 폐기하기엔 너무 민감해서 어중간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결국 쿠즈네초프는 이상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완전히 작전 중인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퇴역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의미를 지닌 전력과 시대에 뒤처진 존재 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습니다. 운명은 불확실하지만 상징성은 분명합니다. 아드미랄 쿠즈네초프는 소련 그리고 이후 러시아 함대의 자랑스러운 기함으로 자리 잡도록 의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이 함선은 국내외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해군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연기, 화재, 끝없는 수리로 더 많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해군 장병들조차도 이 함선을 블랙 유머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적국들은 이 함선을 그저 떠다니는 골칫거리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이 함선의 쇠퇴는 러시아 해군 전체의 쇠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붕괴는 러시아 해군을 자금 부족, 인프라 부족, 그리고 일관된 전력의 부재라는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잠수함은 여전히 우선순위였지만 수상함들은 수십 년간 방치되었습니다. 쿠즈네초프함의 끊임없는 고장은 단일 함정의 약점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해야 하는 전력의 구조적 붕괴를 드러냅니다. 러시아의 엄격하게 통제된 국영 언론조차도 이 항공모함을 긍정적으로 포장하기조차 어려워합니다. 이 함정의 상태에 대한 보도는 종종 축소되거나 아예 회피됩니다. 최근 몇 년간 공개된 대부분의 사진들은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거나 가판 위로 크레인이 추락하거나 수리 중에 화염이 구획을 집어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힘의 증거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비교는 이 문제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미국은 전자기식 사출장치, 원자력 추진,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포드급 초대형 항공모함을 계속해서 진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소련의 설계를 계승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서방과 맞먹는 성능을 가진 푸젠 항공모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하는 데까지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즈네초프는 마치 시간에 멈춰있는 듯 보입니다. 80년대 기술로 설계된 이 함선은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구식의 형태와 비효율적인 기능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상징성이 매우 뚜렷하죠. 신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만들어진 이 함선은 이제 국가의 약점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렸습니다. 욕설어가는 선체와 끝없는 수리 비용은 소련 해체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기반 시설 없는 야망, 자원 없는 자부심, 실체 없는 상징성 말이죠. 아드미랄 쿠즈네초프는 위대함을 상징하려 했지만 오히려 끝없는 실패의 굴레에 갇혀버렸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나 불운으로 치부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이 항공모함은 뒷받침할 인프라 없이 추구된 야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고하는 교훈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결국 이 배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은
경쟁자들과 맞서려 했지만 성공할 기반이 부족했던 제국의 이야기이자 그 뒤를 이은 국가의 이야기입니다. 상징이 실질적인 가치를 모두 잃었을 때조차도 그것을 놓지 못하는 국가의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